예, 그 1시간 정도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신정복 수상의 원상으로 놓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신정복을 다시 어떻게 가져오게 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신정복의 독법이 있고 또 우리가 읽는 신정법을 읽는 독법이 또 있는데 임천 선생님의 독법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국문학으로 얘기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서간지 옥중문학으로 문체를 일단 얘기를 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설략 같은 것도 박학 설략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신정복 선생님 대비와 설략을 자기가 글을 쓰고 사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지점 설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이 모든 투쟁은 사상투쟁에서 시작해서 사상투쟁을 끝난다고 하는데 아마도 논의가 토론이 좀 쟁점적으로 이게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생님이 한 번은 자기는 글을 완전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강의도 그렇고 담론도 그렇고 다 강의록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완성된 사상의 형태로 신 선생님을 대면을 하면 우리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생생불식이란 말이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김명희 선생님 순서가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닌가요? 두 번째잖아요. 그럼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최영무 선생님이 최영무 선생님이 신정복 선생 평전을 김장남 선생 같이 쓰셨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10분 내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임구찬 선생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냥 화두를 하나 던지고 가자면 신 선생님이 왜 박학을 안 갖고 오고 설량만 얘기했을까? 좀 핵심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임 교수님이 굉장히 넓게 벌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같이 지금 우위연구소장을 맡고 있어서 백 선생님하고 세미나를 준비할 때 문체미학이냐 언어미학이냐를 어떤 걸 부탁드릴까 하다가 당연히 언어로 간 게 문체로 갖고 묶을 게 너무 적어요. 미시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신영복 선생님에 있어서 문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 선생님은 육필로 쓰셨고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이해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려고 서화도 하시고 뭐 시서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언어라는 포괄적인 신영복 선생님이 세상과 대화하는 수단으로서 매체로서 언어를 봐야 뭐 그 의미가 좀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번 세미나에서 그래서 저는 뭐 임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화두들을 중심으로 제 생각을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영복 선생님 독법에 있어서 기념비냐 골동품이냐 뭐 전 그 고민은 별로 안 해봤고요. 제 수준에서는 그냥 옛날 앨범 꺼내보는 수준입니다. 그냥 기업과 회상과 정리죠. 뭐 그거가 기념비가 될지 골동품이 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앨범 자체도 꺼내보지 않으면 잊혀지죠. 그래서 좀 보려고 노력을 좀 가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영복 선생 글쓰기의 원형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부분 동의를 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원형적인 글쓰기는 청구의 추억하고 남한산성에서 쓰신 그 사형수들의 탄원서 대필 이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신영복 글쓰기의 핵심적인 화두가 구원인 이유가 청산하고 구원이거든요. 그럼 뭐냐?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대피를 해주고 있어요, 사형수가. 그리고 감옥으로부터, 그 청구의 추억은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킨 애들에 대한 양심의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교도소 안양이나 대전으로 옮겨가면서 쓰신 서신들은 상당히 안정된 상황에서 감옥 문맥 속에서 쓰여진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신 선생님을 대중화했기 때문에 그 글들을 이제 원형으로 보는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간체이고 거기서는 부모, 형제, 계수, 재수한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야 더불어숲으로 가면 신문에 연재하는 건데 거기서 수신자는 당신으로 바뀌잖아요. 당신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젊은이이기도 하고 가끔은 본인 자신이에요. 당신이. 그리고 많은 자기가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담기 위해 당신이란 말을 쓰시고 후반으로 가면 약간 수치인불명이죠. 누구나 대상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쓰신 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소감문을 보냈고 기고를 했고 강의를 했어요. 그게 묶여져서 책을 낸다니까 교열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막판에 와병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 책들이 흩어져가지고 이게 각각 제 목소리를 내는데 이건 내 의미랑 너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담론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거기 결집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 글의 원형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물론 포괄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구원과 타자의 구원 두 가지가 들어있고 본질은 그래서 성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의 언어는 그래서 시를 계속 얘기하지만 시인으로서 기질이나 자질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산문적인 것 같았고, 그래서 시적인 것들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서 시와 언어를 동시에 넘어서는 방식으로 도상성을 좀 강화하면서 서체에 있어서 도상성과 서화를 거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상력 영역으로까지 넘어가는 다양한 전달 방법을 고민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 자체가 언어가 갖는 필연적인 한계를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넘어서는 것, 그것이 또 신 선생님의 글의 하나의 중요한 해석의 지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서예 작품도 삼위일체를 얘기하시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게 사람과 대상과 시대가 거기 다 동시에 동일하게 담겨야 완성도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면서 서여인 얘기를 하시죠. 글은 곧 사람이다. 그러니까 글씨만 그러는 게 아니죠. 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예 작품이 그 사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글의 내용 자체가 사람을 담는다라는 관점을 고수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루신 리영이 연암색이 비교를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길게는 안 쓰셨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제 적절한 그 문체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루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파의 수단으로서 글이라든가 리영이의 어떤 비판과 이데올로기 비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암하고 굉장히 근접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암 선생은 좀 지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억선영 같은 시하고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일부 글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전 비슷한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공통점이 느껴지는 건 어떤 것들을 자기화해서 그냥 바로 토해버리는데, 그게 누구 것을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완전히 자기화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별 인용 같은 걸 잘 안 하시면서 많은 것들이 출전은 있어요. 근데 신 선생님에 의해서 상당히 변형됩니다. 이타고의 사후도 이타고 책 보면 그 표현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신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신 선생님에 있어서 글이라든가 강연이나 그림이나 글씨는 전부 어떤 수단이죠. 그리고 이제 관계의 최고 형태를 아까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신 선생님이 생각하는 관계의 최고 형태는 서로의 성찰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네가 나의. 그래서 서로가 교사가 되고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한 수단이죠. 모든 언어는. 그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임 선생님도 말씀하신 두보의 비응이나 기탁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하게 그걸 구사하셨을 뿐 아니라, 아까 백원담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비와 설리학으로서 이제 글쓰기였는데, 결국은 그래서 상호간의 성찰성을 높여서
더불어숲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이런 글이나 모든 건 그 방법과 수단이었을 뿐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 다양한 뭐 해석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더불어숲의 방법으로서 뭐 뒤에 해설한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논의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선명한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음에 김병희 선생님. 예. 저는 뭐 성공회 대 오면 이렇게 하도 자주 와가지고 이 백원남 선생이 마치 뭐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 쓴 무슨 식재료 같이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자주 부르셨어요? 제가 뭐 인하대 명예교수가 아니라 뭐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그 성공해서 암약한 무슨 개원 교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끌려왔습니다. 우리 신영국 선생에 대해서도 한 뭐 너댓 개의 글을 뭐 길지 않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되게 보면 100원 넘는 시켜 쓴 게 아닌가,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왔는데요. 김기찬 선생의 그 신영복에 이게 잘 들리나요 혹시? 네. 문체미학에 대해서라는 것을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신영복의 저술을 일관하는 문체적 특징에 대한 이제 매우 흥미로운 논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신영복 선생에 대해서. 뭐 문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문체가 사실은 하나의 사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 선생이 말씀하신 내용이 시적인 관점이 사실성과 사회미에 충실하되 사실 자체에 갇히지 않고 진실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뭐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얘기죠. 사실 시적인 것과 산문적인 것의 그 차이 또는 다름에 대한 오랜 논의를 호출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뭐 흔히 문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뭐 형상적인 인식과 개념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상적인 인식이 과학이 운이하는 그 개념적인 인식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형상 혹은 문학예술 또는 시가 추구한 진실 또는 발견한 진실과 과학 또는 개념, 그 과학 또는 산문이 추구하거나 발견한 진실은 대립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념이나 과학이나 산문은 일종의 후행적인 좀 귀납적인 어떤 그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발견하고 과학이나 개념이나 산문이 발견하는 진실은 후행적이고 귀납적인 진실이라고 한다면, 시나 뭐 문학예술 또는 뭐 형상적 인식이 포착하는 것은 앞에서만 개념이나 과학이나 산문이 그 후행성 또 귀납성으로 인해 포착하지 못하는 어떤 진실, 이것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선행적이고 매우 연역적인 그런 이제 인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진실은 서로 부단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조회하고 또 하나는 앞서가고 뒤서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인간의 인식, 양대 축의 인식을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 선생은 시적 인식이다 또는 시적 문체다라는 말씀, 시적 관점이라는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신영국 스님의 말로 다시 바꾼다면, 그것은 이제 관계론적 인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 다음에 제 식으로 표현하면 원한적 인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존재론적 인식과 또 축조적 인식과 대비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동양적 인식과 서양적 인식으로 대비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신영국 선생의 인식 또는 문체 이런 것들은 시적인 것
또 문화예술적인 것, 또 뭐 그 형상적인 것, 관계론적인 것, 원한적인 것, 동양적인 것 이런 걸로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계 없는 존재 없고 존재 없는 관계 없는 것이고 두 가지가 어떤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한적 인식이 그 뭐 우세한 신용성의 저작을 읽다 보면 매우 이제 우리가 뭐 참 탁견이다, 대단하다, 뛰어난 통찰력을 갖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런 인식, 동양적인 어떤 인식 체계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우 전체주의적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전체주의적이고 매우 보편지향적인 인식인데 서구 근대가 추구했던 인식은 뭐 축조적인 인식이지만 매우 개별적이고 또 실사구시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늘 갈등이 있게 말했네, 인간 인식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그 신용 선생의 그 저술을 읽다 보면 뭐 사실은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자님 말씀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옳은 말 같고 좋은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지?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신용 선생이 다루는 그 언어가 기본적으로 메타 언어고 단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매우 메타 지식이고 또 분별지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날의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좀 실패를 무릅쓴 개별지적 인식 이런 것들과는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선생의 글을 읽을 때는 매우 좀 어떤 우리 눈앞에 그 악다구니 같은 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금 이렇게 차분한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읽는 데 도움이 되는데 바로 오늘 그냥 현장 속에서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있습니다. 저는 임미찬 선생님의 오늘 발제가 또 이런 문제의식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서간문체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뭐 그 서간문이 그 문체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나무야 나무에서는 왜 그것을 일부러 서간문체로 했느냐? 뭐 길에 짧으면 얘기했지만 저는 그 서간문체가 매우 그 신용 선생의 그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 유용한 어떤 문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서간문은 2인칭 서술인데요. 이 사실은 이 문학에서는 2인칭 서술을 이렇게 수신자가 특정된 1인칭 발신이다 또는 1인칭 전달자 시점이다 라고 보고요. 발신자와 수신자, 화자와 청자 사이의 긴밀성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뭐 이중 1인칭 또는 뭐 복수 1인칭 또 뭐 두 개의 1인칭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변형된 1인칭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그 서간문을 통해서 상호주관적으로 관계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이런 문체는 권위나 또 부동의 진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3인칭 문체와는 매우 구별되는 문체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신용 선생이 어떤 권위 있고 확정된 어떤 진리를 그 교술하는 그런 방식의 문체를 피했다는 거라면 매우 상호주관적이고 관계적이고 대화적인 방식의 그 어떤 일종의 뭐 그것도 변증술이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사유 인식 이런 것들을 그 매우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르게 나쁘게 말하면 모호하고 불투명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 걸면 코걸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3인칭 서술이 가지는 객관성, 근대적 산문 문체가 가지는 객관성 또는 견고성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적 응축으로서의 설약이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시적 사회가 가지는 상징성과 예언성 매우 중요하고, 소위 은유, 대비, 유추 등의 문체적 수학적 기법들이 가지는 중요성이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근대적 산문적 사회가 가지는 이 문체의 힘이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서구에서도 뭐 르네상스 이후에나, 또는 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계몽주의 이후에나 나온 문체고, 문학 쪽에서는 이제 19세기 신문 소설들이 나올 때 나온 문체고, 그러니까 글 쓰는 주체가 세상을 다 안다, 과학적으로 우리는 다 인식할 수 있다 라는 매우 확고한 확신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 3인칭 문체인 거죠. 근데 그것이 가지는 힘이 있고, 그것이 근대 과학을 이끌어왔고, 근대 세계를 설명하는 모든 과학들의 어떤 언어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설약적, 뭐 시적 응축이 담겨 있는 어떤 이런 문체들은 당연히 그 안에 근대적 문체, 산문 문체가 가지는 어떤 한계, 그죠? 이걸 넘을 수 있는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못하면 미달이 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얼버무림 또는 뭉뚱그림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원적인 중층적인 해석이 있고, 그것이 가진 울림, 뭐 메아리란 말도 하셨고, 뭐 종소리란 말도 하셨는데, 그것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진실의 실종, 혼돈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처럼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소주병에 턱 붙어 있고, 아까 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용될 가능성도 많고요. 뭐 초심을 잃지 마자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그런 매우 뭐 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 걸면 코걸이, 또는 뭐 하여튼 좋은 말은 다층적 해석의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지만 매우 불확정적이고 혼돈스러운 언어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영복 선생 문체 이미지는 뭐 아까 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펜으로 쓰는 글이 아니고 붓으로 그리는 서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냐, 아니면 번져 들어가는 것이냐, 또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회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냐, 또는 뭐 백무산 시인이 얘기했듯이 길이냐 광야냐, 하나의 딱 곱게 뚫린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광야를 헤매면서 가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언어가 우위를 더 점하겠느냐. 지금은 나는 근대과학 또는 근대적 모든 진리체계, 뭐 지식체계 이런 것들 전체가 거대한 회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제 신영복 선생이 이제 푸코나 데리다를 많이 참조했는가 하면, 그들이 가진 탈근대적 인식과 원천은 다르지만 신영복 선생이 가진 동양적 인식, 이것이 이제 새로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이제 업데이트된 어떤 오히려 근대적 여러 가지 막심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훨씬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언뜻 얘기했지만, 이 3인칭 서술이 가진 객관성, 또 아주 직절성, 진실을 추구하는 정말 실증적, 실사고시적 정신,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신영복 선생의 글은 그런 부분들은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또 번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공통의 근대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근대 언어거나 아니면 탈근대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거죠. 그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울림이 있고, 그러다 보니 뭐 꼴보수도 갖다 쓰고 급진진보도 갖다 쓰고 하는 미묘한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를테면 저는 신영복 선생이 한 사람의 사상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사상가로 호명하는데 주점이 없습니다만은, 같은 사상가를 근데 사상가 담론가라고 했겠지만, 뭐 민족문학론이나 무슨 분단체제론을 얘기한 백낙천 선생, 이분은 백낙천 선생 하면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그다음에 뭐 김종천 선생은 뭐 급진적 생태 사상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데 신정복 선생 하면 뭐 처음처럼 더불어숲 함께 맞는 비 뭐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뭐 이렇게 딱 뭐의 사상가 무엇이 가장 핵심인 사상가라는 말이 근대 언어로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점은 신정복 사상의 그 양반의 이제 오랜 연단과 생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써먹는 말이 꼭 그 나쁜 말 아닌 것 같아요. 이 연대의 힘이 알아든지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막 신정복 선생의 그 언어를 깃발에 새기고 뛰어나가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이 사실 저는 이제 신정복 선생의 작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이고 아마 그 양반도 내가 책을 썼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꼭 임 선생의 글에 대한 무슨 뭐 비판 반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면에서 이제 같이 하면서 아까 아쉬운 점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같은 공감을 하면서 장황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상의 구성을 신정복 선생님은 어떻게 고민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담론을 강의를 다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담론을 번역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하고 다시 살아계셨다면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었는데 하방연대란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갖고 있는 선생님한테 그거 갖고 덤비기도 했고 하여튼 그 선생님이 거리두기 했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늘 존경스러웠던 것은 이 노동자라고 하는 인식 자기 스스로를 정체화할 때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늘 그 정의를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21세기의 어떤 그런 자기 존재 양식을 가져가는 방식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찬원 선생님 해주시죠.